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추징되고 또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경 세무사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할 뻔했네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로 구분을 한다면 사실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업자를 내고 싶을 때 그냥 바로 신분증과 그리고 사업장만 있으면 세무서에 가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이라는 자본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돈이 있으면은 그 자금을 출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조달을 했으면 그 차입금으로 조달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으로부터 그 자금을 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자금은 증여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금 출처 조사 관련된 세법 규정을 보면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고 신고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증여 추정 배제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30세 이상은 또 이제 5천만 원,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는 이제 증여세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자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개인 간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그리고 계약서, 영수증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거래 사실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예금 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동안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면은 사업소득 신고서,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인출해서 이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 등 이러한 공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인출금 관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업으로 벌어든 그 수입에 대해서 언제든지 통장에서 인출도 하고 내가 번 소득을 통장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인 사업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인 사업자는 통장에서 대표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인출을 했었을 때,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자금인 거지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개인 통장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통장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인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데요.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된 거, 가수금은 임의로 돈을 넣은 것을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은 보통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또 증빙이 없이 그냥 증빙 처리가 불가능한 리베이트, 그리고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었을 때가 이제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가수금은 뭐냐면 내용이 불분명한 그런 수익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이제 법인의 자금이 모자랄 때 보통 대표이사분께서 본인의 개인 돈을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수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냐고 하면은 돈 넣고 빼고 했었을 때 인정이자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4.6%라는 고율의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나중에 청산이 되거나 폐업을 됐었을 때 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대표자의 상여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회사가 나중에 그 상환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대손이 일어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배임, 횡령죄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가소금이나 가지급금이 많아지면은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그런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상환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냐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본인이 갖고 있던 돈으로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급여나 배당금 그리고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거나 뭐 유상감자, 대표자가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양도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가지급금을 소멸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회사가 내야지 되는 돈인데 회사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불분명한 그 돈이 입금이 됐다든지 했었을 때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자라는 것이 이제 그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으로 해서 간주가 돼서 법인세가 부과가 되고요. 가소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쨌든 회사가 내야지 될 돈인데 다른 사람이 낸 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당좌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 등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금도 빨리 현금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중에서는 어렵게 힘들게 몇 년 동안 사업장을 이끌다가 한 번에 대박이 터지는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쿨하게 우리 사장님들께서 상여를 뭐 몇백 % 정도씩 뭐 800% 이런 식으로 그냥 쿨하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뭐든지 소득이나 지출이 일어났을 때는 그에 부과되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상여를 준다라는 거는 상여는 이제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원이 퇴사했었을 때 퇴직금도 함께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받은 소득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회보험도 이제 책정이 되는데 사회보험도 함께 증가가 됩니다. 만약 이 직원이 이제까지 힘들게 최소한의 최저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두리누리 지원금 등 이런 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상여 한 번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금도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상여라든지 성과급을 이제 지급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냥 기분대로 상여를 지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상여금이 정관 등에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여는 100% 이제 소득세 상여 처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상여에 대해서는 법인에선 비용 처리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여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를 줄 때도 우리 정관에 상여금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도 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차명 계좌라고 하는 것은 본인 계좌가 아니면 모두 차명 계좌에 해당됩니다. 가족이라든지 종업원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개인 계좌 이 모든 것이 이제 차명 계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법인은 무조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계좌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차명 계좌에 해당이 됩니다. 차명 계좌를 했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 등에 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산세 대상, 아까 그 이중장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40%에 해당되는 높은 가산세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탄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일이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지 되는데요. 사업용 계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계좌도 되고 은행에서 이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는데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또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모든 매출이 이제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매입대금, 고정비가 이 사업용 통장을 통해서 출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가 발생되고요. 또 세무조사의 사유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100만 원을) 받고 친척에게 사업자 명의를 척하고 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친척분께서 사업자를 어머니한테 사업자 명의를 받아서 대표를 좀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돈을 주고 명의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바로 명의 대여라고 합니다. 명의 대여라는 거는 이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운영을 하면서 소득을 탄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본인의 소득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지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은 고스란히 자신의 소득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럼 본인의 다른 소득하고 이 사업자 소득, 이 사업 소득이 합산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조기 상환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정지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예금이나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 출국 규제 등 이러한 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업자 명의를 이제 대여를 하고 돈을 이제 용돈식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낮은 소득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의 소득이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 혜택이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가 아니라 주주로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51% 이상의 그 소유 주주는 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 모두 부담을 해야지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명의 대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되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데까지 매출액에 대한 1% 가산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그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대여는 함부로 남에게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좌 이체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증빙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제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할 때 통장을 통해서 계좌를 이체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수증인 줄 알고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뭐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치르고 나서 별도의 영수증을 이렇게 받기도 수령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영수증 없이 그냥 계좌 이체한 내역을 갖고 영수증으로 그냥 간주를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 이체한 것이 대금의 영수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별도의 세법상의 영수증을 수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법상 영수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제 현금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라든지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보시면 현금이 이제 소액이라서 그냥 현금을 내버리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또 큰 금액을 내고도 그러니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뭐 소액인데 뭐 주차장 시설을 이용을 하고 뭐 1,000원, 2,000원 나오는데 영수증을 뭐 안 받았다든지 슈퍼에 가서 간식거리 등을 사고 나서 영수증 수취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법인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개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김밥 천국이라든지 뭐 어떠한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간이 영수증을 받는데요. 간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이 영수증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세금 계산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취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3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영수증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들 뭐 6만 원이다, 5만 원이다 했었을 때 간이 영수증을 2장을 끊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뭐 만약에 3만 원짜리를 2건을 끊어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한 건 6만 원짜리에 대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6만 원을 3만 원을 초과하죠. 그래서 이제 간이 영수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내용들이 별개의 건으로 수취했다라고 입증이 힘들다고 하면은 한 건으로 간주해서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2%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 거래가 일어날 때는 세금 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이러한 영수증을 적격 증빙 영수증을 수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줄 때는 아깝고 라는 내용인데 영수증을 수취를 안 했어요. 계좌를 이체를 했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냈어요. 근데 영수증 받는 걸 깜빡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돼서야 세무대리인이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뒤늦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했더니 그 상대방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부가세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때 처음부터 영수증을 주지 않고 돈을 받을 때는 본인의 부가세,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을 누락할 생각을 갖고 이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안 준 거죠. 근데 그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수증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걸 모르고 돈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부가세 안 주고 그냥
금액 한 10% 정도 덜 주고 그냥 비용 처리해야지 영수증이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증빙을 요청을 했더니 10%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라는 얘기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랬을 때 저한테 항상 이제 여쭤보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부가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말까요? 어떤 게 더 유리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부가세는 받으셔야 됩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단은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내지만 이 부가세는 내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경감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 신고한 달에 30일 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부가세를 먼저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언젠간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시는 게 낫고, 그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100만 원이라는 매입 대금을 냈었을 때 10%인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 건데,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어쨌든 매입 대금이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은 나중에 본인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고스란히 이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조차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적격 증빙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신나게 워크숍을 가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사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때 아니면 겨울 때 휴가철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워크숍을 가서 사용한 경비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워크숍으로 보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경비로 보고 처리를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워크숍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무서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I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 사용 내역도 다 분석을 하고요. 물론 이제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사용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출 증빙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워크숍이다 아니면은 뭐 해외 출장비라고 한다고 이제 증명 서류만으로서는 이제는 그것을 입증하기는 힘들고, 거기에 따른 우리 회사의 그 구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 사업 규모에 맞춰서 사용한 경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한번 조금 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 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못 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대방의 그런 신분 인식 수단을 모를 경우에는 010-000-1234로 지정 그 코드로 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소비자와 현금 결의할 경우에는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물건을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에도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 발행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 무조건 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의무 발행 업종 그 10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한다라고 하면 1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재차 그 발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20%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의무 발행 업종인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다. 근데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해당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연 발급도 포함되는데요. 현금 영수증은 내가 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10일 내에 발급했을 경우에는 50% 감면이 있는데요. 이 기간을 지나서 발급을 하게 되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경우에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상대로 하는 업종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업 이런 것들 다 해당되겠죠. 이러한 업종 중에서 직전 가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2,400만 원도 안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의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대로 하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 추가로 업종들이 이제 뭐 중고가구 소매업이라든지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그리고 자동차 세차업 등이 더 추가가 되어서 현재로는 95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 누락과 비용 가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안 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을 누락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가 감소가 될 겁니다. 이 자체가 이제 탈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탈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매출 누락을 하는 유형을 보면 가격을 할인해서 이제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명 계좌로 이제 돈은 입금을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소신고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줄여지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10%, 소득세는 6%에서 45%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16%에서 55%의 세금을 이제 줄어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매출 누락이 적발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지 되는 거고, 소득세도 6%에서 45%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가산세도 20% 추가로 더 내셔야 되는 거고,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라고 해서 20%를 또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세금을 56%에서 95%까지 추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죠. 세금을 16%에서 55% 감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추징이 돼서 56%에서 95%를 낼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발각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발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가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출과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마스크를 판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100만 장을 팔 생각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100만 장을 사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조금씩 120만 장을 미리 사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매출보다도 미리 더 팔릴 것을 예상해서 더 많이 이제 구입을 하면은 비용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보면은, 도소매업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이 되는 추이를 봐서 조금씩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비용이 사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람보다는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거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고 특별한 그러한 본인의 재고에 대한 수요가 가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냐면 이 경비가 가공 경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과 아니면은 매출을 누락을 했구나라는 두 가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항상 감시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비용이 더 많았다거나 아니면 매출을 누락을 했다거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든지 나는 이제 뭐 별일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넘어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올 때는 5년을 꽉 채워서 나와서 5년 동안의 가산세를 한 번에 걷어갑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5년이 아니라 7년이 되는 거고요. 부정행위가 개입됐다라고 하면은 10년이 됩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라고 보면은 이중장부를 작성을 했다든지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하는 것, 장부 기록을 아예 그냥 파기하는 것,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를 이제 부정행위가 개입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 본인의 내역에 대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국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정행위에 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지 되는 것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40%의 가산세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면 부가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전화로 이런 말씀 하세요. 세금 계산 하나 더 발급 받아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매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매입이 없이 그냥 세금 계산서 잠깐만 기다려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세금 계산서일까요? 자료를, 이러한 세금 계산서 자료를 서로 사고 파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제 가공경비라고 하는데 실물 거래는 없는데 이런 자료상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그냥 수취하고 각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공경비의 경우에는 가공경비 금액이나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세금이 추징되고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경비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발급받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가공경비를 보면은 가공 매입이라고 해서 매출에 대응한 매입 자료를 실제보다 많이 받고 결제 후 차액을 돌려주는 행위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님께서 이제 본인의 비자금을 형성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척 하면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매입이니까 받았겠죠. 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상대방 사업자에게 주면서 나중에 본인의 어떠한 수수료 명목으로 몇 %를 떼고 나머지를 본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공 매입이고요. 아니면 급여나 퇴직금 등을 이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이나 임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척 하면서 그 급여를 본인이 이제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건 회사 경비도 아닌데 본인의 개인 경비로 이렇게 물건을 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거래가 없이 자료상이나 폐업자로부터 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 모두가 이제 가공 경비에 해당됩니다. 가공 경비의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추징되고 또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국세행정 시스템이라는 NTS를 통해서 이제 전산 시스템과 신용카드 등의 발달로 인해서 소득 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소득 지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세무조사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주식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늘었고, 또 본인이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소비 지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소득, 번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재산도 구입하고 소비도 지출했었겠죠. 근데 신고한 세금은 소득 금액은 적은데 재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원천은 탈루 금액이라는 거죠. 탈루된 금액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PCI 시스템이 이렇게 소득 지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탈루 혐의 금액을 이제 포착을 하는 거고 세무조사에 활용이 되는데, 취득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그러니까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자체가 그다지 없는데 고액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그리고 고소득 사업자의 그러한 그 탈루 혐의가 있었을 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이 PCI 시스템을 통해서 탈루되는 그 금액들, 혐의 금액들을 많이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세금이 만약에 이제 탈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사실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증가될 때도 어떤 소득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재산을 샀는지 자금 출처 명세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재산을 사거나 소비할 때 내 소득은 얼마인지, 내 소득은 어떻게 증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항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5년간 국세청에 집계된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는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1억 원인데 그리고 차입금이 3억인데 5억 원짜리 부동산 샀다고 하면은 1억 원이 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 3년간의 총 급여가 1억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이 2억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모님 카드, 엄카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5천만 원의 증여세 신고를 해놓고서는 주식은 1억 원치를 이제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금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내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예 신고조차를 하지 않았을 때랑 알고 있는 내에서 이제 신고를 했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는데, 조금이라도 신고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이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가소신고했었을 때는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신고 기한 내에 무조건 우선은 세금은 신고를 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산세는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납부할세액의 10%를 한도로 해서 우선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우선 붙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체 일수의 0.025%의 가산세가 붙는데요. 하루만 지났다 하더라도 3%의 가산세가 우선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 기한 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면은 인건비가 나갔는데도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안 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로 출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이고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인건비를 준 사람, 인건비에 대한 소득을 받은 사람에 대한 명세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줬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며칠내 줬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또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끝까지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알려준 주민번호를 조회를 해봤더니 주민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를 줄 때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그 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폐업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폐업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오늘 날짜로 폐업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전화를 드려도 연락 두절이고 카톡을 드려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세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아직 신고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연락 두절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자체를 못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할 때도 어떠한 신고를 해야지 되는지 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나서 폐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다음 달인 25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월 달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11월 25일까지 그 부가세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폐업한 날에 지급한 만약 인건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만약에 뭐 2021년도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 5월인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폐업하실 때 뭐 재고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고는 개인이 나중에 이 물건을 별도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물건도 지금 못 팔아서 재고가 쌓여 있어서 힘들어서 지금 폐업을 하는데 이 재고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세법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땡처리 처분을 하죠. 보통은 싸게 빨리 해서 재고를 빨리 소진을 시키셔야 됩니다. 폐업일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판매가액의 10%로 부가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비품이라든지 기계 장치를 구매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구입 연수에 따라서 부가세를 또다시 추가로 납부해야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실 때도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년 내 구입한 그 기계 장치 등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기는 언제까지이고 내가 납부할 세금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폐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을 정확하게 몰랐을 경우에 세금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때 어떻게 깔끔하게 해야지 되는지,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